2004년 겨울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김영자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 주름진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억울함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온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인생이 다시 한번 뒤집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12억 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가을, 김영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히 일한 그녀에게는 퇴직금 5천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박철수 원장은 김영자를 신뢰했습니다. 병원 통장 관리부터 직원 급여, 환자 관리까지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김영자는 그 신뢰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야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97년 9월 박 원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은 혼란에 빠졌고 김영자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원장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병원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2달 후 박 원장은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영자는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은인이자 상사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박 원장의 아들 박민수가 병원을 물려받았습니다. 35의 나이 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의사도 아니었고 의료에 대한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이 탐났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처남 최동욱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병원 경영을 처남에게 맡겼습니다. 최동욱은 사업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벌이다 실패했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동욱이 병원에 처음 나타난 날 김영자는 본능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병원을 둘러보는 시선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며칠 후 최동욱은 김영자를 불렀습니다. 병원 회계장부를 모두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최동욱은 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출근한 김영자를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김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횡령을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로 끌려가 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고소인은 박민수였고 횡령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었고 인출 전표에는 김영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서류를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서명 같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명은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으니까요. 최동욱은 김영자가 평소에 쓰던 서류들에서 서명 부분만 오려내어 붙인 것입니다. 정교한 위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영자는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이건 모함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인출 전표, 통장 거래 내역, 심지어 김영자가 큰 돈을 쓴 것처럼 조작된 영수증들까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증인들이었습니다. 병원 직원 2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김영자가 병원 돈을 빼돌리는 것을 봤다고. 물론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최동욱이 돈으로 매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조사가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동안 김영자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15년을 일한 퇴직금 5천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민수는 말했습니다. 김영자가 횡령한 돈이 더 많으니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남편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런 짓을 했느냐고. 김영자는 억울했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1998년 3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영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개인 변호사를 쓸 돈이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젊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박민수 측 변호사는 유능했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고 증인들은 김영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영자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이건 조작이라고.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1998년 6월 1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배상금 3천만 원. 김영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5년을 성실히 일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최동욱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날 이후 김영자의 인생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가족이 망신당했다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자는 눈물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식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큰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결혼이 깨질 뻔했다고. 시댁에서 범죄자, 딸을 둔 집안과는 혼인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작은 아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는다며 김영자를 원망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범죄자와 어울린다는 소문이 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김영자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6시간,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방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억울함에, 분노에, 그리고 외로움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를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의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서 사본, 회계장부 복사본, 박 원장이 써준 감사 편지까지. 언젠가는 이것들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자는 여전히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반쯤 휘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육체 노동은 버거웠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운영하던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경영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내쫓고 횡령범으로 만든 그 병원이 망했다니 하늘이 보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동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한다며 돈을 가로챘다고 했습니다.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사건도 재조사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희망을 접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재심은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2004년 겨울, 김영자는 65이 되었습니다. 이제 설거지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은 나이가 많아서 일을 계속하기 어렵겠다며 넌지시 그만두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영자는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식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김영자는 현관문 앞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박철수 원장님 병원에서 회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영자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에 새로 들어온 회계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영자는 불안했지만 이재훈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작은 식탁에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님, 제가 7년 동안 이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을 숨겼다는 겁니까? 이재훈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김영자는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박민수와 최동욱이 주고받은 문서들이었습니다. 메모, 계약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첫 번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자를 제거하고 병원 자금을 확보한다. 횡령 혐의를 씌워 내쫓는다. 퇴직금은 주지 않는다. 김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동욱이 직접 작성한 계획서였습니다. 어떻게 서명을 위조하고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어떻게 증인을 매수할 것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민수와 최동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김영자 그 여자 제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은 어떻게 하지? 당연히 안 줘야죠. 횡령범한테 무슨 퇴직금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면 됩니다. 병원 통장은 제가 장악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돈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도 웃을 수 있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영자는 녹음을 듣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간 쌓였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재훈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김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7년 동안 왜 침묵했습니까? 이재훈은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최동욱이 이 일에 저를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서명 위조에 사용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일에 쓰일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최동욱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입을 열면 저도 함께 감옥에 가게 만들겠다고. 이재훈은 손을 떨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암투병 중이었고 어린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비겁하게도. 김영자는 이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최동욱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검찰이 그의 과거 행적을 전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부장님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훈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찰에서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진실을 증언하면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고,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제게도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김영자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이재훈 자신도 궁지에 몰렸던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증거들이면 재심에서 100% 이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검찰 조사에서 정식으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장님을 먼저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7년 동안 짊어지고 계신 억울함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재훈은 김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영자는 이재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였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이 서류들은 부장님이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김영자는 이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7년 만에 찾아온 희망. 이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이재훈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재훈도 함께했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정수민, 35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이재훈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억울한 사건을 여러 건 승소로 이끈 경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정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씨에게서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먼저 서류들을 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김영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모두 확인한 후 정 변호사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봐온 억울한 사건 중에서도 가장 명백한 케이스입니다. 김영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합니다. 녹음 파일, 최동욱의 자필 계획서, 이재훈 씨의 증언, 그리고 검찰의 재조사 결과까지. 이 정도면 재심에서 승소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사건을 성공 보수제로 진행합니다.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고 승소하면 정해진 보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승소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맡겠습니다. 김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소하면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재심 승소 시 1천만 원,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승소하면 배상금의 10%입니다. 이것이 제 기본 수임료입니다. 김영자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1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김영자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임료는 승소 후에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제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억울하게 횡령 누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도 건강도 명예도. 무죄 판결을 받고 1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정 변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김영자 씨의 사건은 제 아버지의 사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것은 제게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김영자는 정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7년 만에 밝혀지는 조작 사건, 검찰의 재조사, 증인의 양심 고백까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영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가 다른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재심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박민수와 최동욱에 대한 추가 형사 고소장도 제출되었습니다. 이재우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증언했고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와 최동욱은 당황했습니다. 7년 전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최동욱은 이미 사기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재훈이 핵심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7년 전의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서명을 위조했는지, 어떻게 증인을 매수했는지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당시 증인으로 나섰던 병원 직원 2명도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이재훈의 증언과 최동욱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이대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최동욱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한 명은 500만 원, 다른 한 명은 300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인출 전표의 서명은 교묘하게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김영자의 서명을 여러 서류에서 오려내어 붙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최신 감정 기법으로는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병원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사람은 최동욱 자신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무려 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사업 자금으로 쓴 것입니다. 2005년 3월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7년 만에 밝혀지는 억울한 누명 사건이었으니까요. 재판장에 김영자가 들어섰습니다.
7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박민수와 최동욱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무고죄, 위증죄, 증거 위조죄, 횡령죄. 최동욱에게는 추가로 사기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구형량은 최동욱이 징역 10년, 박민수가 징역 7년이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흘러나왔을 때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민수와 최동욱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침묵한 것을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부장님은 결백합니다. 모든 것은 최동욱이 꾸민 일입니다. 재판은 3차례 더 열렸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거짓 증언을 했던 병원 직원들도 증인으로 나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2005년 5월 20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영자에 대한 1998년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년 만에 결백이 증명된 것입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동욱은 무고죄, 위증죄, 증거 위조죄, 횡령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민수는 무고죄 방조, 횡령죄 방조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박민수와 최동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동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박민수는 넋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김영자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년 만에 무죄를 받은 심경이 어떠십니까? 김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7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 변호사가 김영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 김영자는 박민수와 최동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퇴직금 5천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7년간의 생활고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05년 8월 민사재판에서도 김영자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박민수와 최동욱에게 연대하여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병원이 망한 후 빚더미에 앉았고 최동욱은 이미 사기 사건으로 모든 재산이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김영자는 실망했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위로했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았으니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실 때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김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간 그들에게서 받을 돈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철수 원장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박 원장은 생전에 공증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은 박민수가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박민수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금고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병원 부지와 건물의 30%를 김영자에게 유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 원장에 첨부된 박 원장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김영자 부장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병원 지분 30%를 남기는 이유를 밝힙니다. 1992년 병원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를 기억합니까? 당신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병원을 살렸습니다. 그 돈 3천만 원은 당시 병원 부채의 절반이었고 당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5년에 걸쳐 갚았지만 당신의 헌신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자는 편지를 들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992년 여름 병원이 거래처 부도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 원장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병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병원을 살린 것은 나의 의술이 아니라 당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병원이 성장한 것도 당신의 경영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회계사들이 계산한 결과 당신의 경영 능력으로 병원이 벌어들인 수익이 전체의 3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995년 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을 때 당신이 새벽에 나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나는 그날 죽었을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길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재산을 받아주십시오. 박철수 올림. 김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원장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유 원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만약 아들 박민수가 이 유언을 거부한다면 병원 전체를 매각하여 김영자에게 50%, 나머지를 의료봉사단체에 기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 원장님은 김영자 씨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 두셨습니다. 법원은 유 원장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김영자는 병원 부지의 30%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15년간의 헌신과 생명을 구한 은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법정에서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지의 가치였습니다. 병원이 있던 강서구 일대는 7년 사이에 개발이 되어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당시 5억 원 정도였던 부지가 현재는 40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중 30%면 12억 원이었습니다. 김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 원장이 자신에게 그런 선물을 남겨두었다니. 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 원장님은 김영자 씨의 헌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박민수가 이 유 원장을 숨겨버렸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이 없었다면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 부지를 조사하던 중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원장은 생전에 그 부지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전에 실제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부지 가치는 더욱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60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영자의 몫은 18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김영자 명의로 적금을 하나 들어두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10년 만기 적금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사망할 때까지 2년간 불입되었고 그 후로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금이 만기가 되면서
엄청난 이자가 붙었습니다. 당시 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연 10%가 넘는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7년간 복리로 계산하니 원금과 이자를 합쳐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영자는 은행에서 통장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월세방에서 쪼들리던 자신이 이제는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정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김영자 씨,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여유 있으실 때 주시면 됩니다. 김영자는 정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자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7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는 작은 월세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은 생겼지만 함께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득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7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딸.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딸이 받아줄까? 아니, 받아준다 해도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2005년 10월 김영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지 매각 대신 일부 현금화하여 5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3층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2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습니다. 1층은 작은 카페, 2층과 3층은 게스트하우스로 꾸몄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두 번째 기회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65의 나이에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한다니. 정 변호사도 걱정했습니다. 김영자 씨, 편히 사시면 되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김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편히 살려고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특별했습니다. 보통 여행자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재워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영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어떻게 변호사를 찾고 어떻게 재판을 준비할지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7년간의 경험으로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횡령 누명을 쓴 직장인, 억울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사기를 당한 자영업자들. 김영자는 그들 모두를 받아주었습니다. 2006년 봄 게스트하우스에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한미진, 32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 비자금 조성에 휘말려 횡령범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봤습니다. 한미진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영자는 한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밝혔습니다. 김영자는 한미진을 도왔습니다. 정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증거 수집을 함께 했습니다. 김영자는 직접 한미진의 회사에 가서 옛 동료들을 만나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6개월의 싸움 끝에 한미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회사 임원이었고
한미진은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한미진은 김영자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범죄자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제 당신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제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미진은 게스트하우스를 떠난 후에도 자주 찾아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녀처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게스트하우스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007년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방송국 PD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온 것입니다. 김영자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 김영자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PD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 끝에 김영자는 승낙했습니다. 3개월간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자의 과거, 재판 과정, 그리고 현재의 게스트하우스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2008년 1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기회, 김영자의 7년 싸움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게스트하우스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후원하고 싶다는 사람들, 취재 요청하는 기자들. 김영자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책 출판을 제안한 것입니다. 김영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6개월 동안 김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7년 동안 범죄자였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첫 주에 3만 부, 한 달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서점 사인회에는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김영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자신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고백했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했습니다. 책의 인쇄는 상당했습니다. 1년 만에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영자는 그 돈을 모두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건물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 봄 김영자에게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학과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김영자는 떨렸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강의실에는 2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누명을 썼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원장님,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김영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한 것입니다. 증오는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날 이후 김영자는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법학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에서도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2010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딸이었습니다. 7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책도 읽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김영자는 전화기를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엄마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엄마를 버렸어요.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한다. 만나도 될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라. 일주일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은 김영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영자는 딸을 일으켜 세워 꼭 껴안았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은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김영자의 손주였습니다. 김영자는 손주를 안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자주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엄마를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도 몇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2011년 게스트하우스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한 해 동안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중 9명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영자는 이제 민간조사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찾기, 증인 섭외, 법률 자문까지 7년간의 싸움으로 얻은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영화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영자는 놀랐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동의했습니다. 2012년 영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명 배우가 김영자 역을 맡았습니다. 6개월간의 촬영이 진행되었고 김영자도 현장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2013년 봄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영화는 대박을 쳤습니다. 개봉 첫 주에 100만 명, 한 달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화는 단순히 흥행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증거 위조 방지 시스템 개선 등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자는 영화 수익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옆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여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김영자는 75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영자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였습니다. 시상식에서 김영자는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포기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해 가을, 김영자는 자서전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기회 이후였습니다. 무죄를 받은 후에 10년 게스트하우스 운영 이야기,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책은 또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김영자는 이제 유명 작가이자 강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차례 전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는 개관 13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행사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모두가 김영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남자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초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이곳에서 원장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사기 누명을 쓰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덕분에 무죄를 받았고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김영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2020년 80의 나이가 된 김영자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딸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딸은 기꺼이 엄마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은퇴식에서 김영자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범죄자로 살았지만 그 후 15년은 가장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자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지난 2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박철수 원장을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잘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주신 선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2023년 김영자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딸이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 3곳의 지점이 생겼고 매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는 가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 후배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어느 겨울날 게스트하우스에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횡령 누명을 쓴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자는 그녀를 보며 26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김영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김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고통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회의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천 명의 희망이 된 이야기입니다. 김영자는 오늘도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이제 그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통해 희망을 얻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